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예요. 저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대단한 경력도 없어요. 그냥 살면서 주어진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온 사람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제 신조가 하나 있었어요. 참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시어머니 구박도 참고 남편 속 썩이는 것도 참고 다 참았죠. 그게 미덕인 줄 알았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다르게 사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그 신념이 흔들렸어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누군가를 욕하거나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계속 멈칫멈칫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남들한테 털어놓는 게 창피한 건 아닌지 싶어서요. 평생 소갈이하며 산 사람한테 이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감정을 죽을 때까지 혼자 삭히다가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처럼 살아오신 분들, 자식 뒷바라지 해온 인생 다 바치고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이 기분을 아는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충청도 시골 출신이에요.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고요. 집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우리 다섯을 키우셨죠. 그 시절에는 그게 다 보통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눈물은 혼자 닦는 거다. 자식들 앞에서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힘드신 건 다 아는데 표현을 안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아프면 혼자 삭히고 서러우면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울고요. 그러다가 22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식당 주방 보조로 시작했죠. 칼질하다 손 베이고 기름에 데이고 발이 퉁퉁 부어서 퇴근하는 게 매일이었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모았어요. 1년에 2번 고향 내려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싫어서 그것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몇 년 후 모인 돈으로 조그만 분식집을 차렸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죠. 맨날 남 밑에서 일하다가 가게 문을 여는 날 아침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메뉴도 별거 없었어요. 순대, 떡볶이, 김밥. 근데 그걸로 20년을 먹고 살았어요. 남편은 그때 가게 손님으로 처음 만났어요. 매일 오는 사람은 티가 나잖아요. 말도 없이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마감 시간에 혼자 남아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죠. 결혼하고 아들 낳고 둘이서 가게 운영하면서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나름 단단하게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중학교 올라가던 해 남편이 갑자기 떠났어요. 교통사고로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도 안 났어요. 장례 치르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가게 문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서야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들 학비가 있었으니까 남편 가고 나니 아들이 제 전부였거든요. 아버지 없단 말 안 듣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고 아들이 취직하던 날 전 가게 문 일찍 닫고 혼자서 소주 한잔 했어요. 너무 기뻐서요. 그제서야 남편한테 잘 키웠으니 마음 놓으라 했죠. 아들이 여자친구 있다고 말한 게 아들 32때였어요. 사실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막상 들으니까 덜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떨리는지. 며느리를 처음 본 건 식당에서였어요. 먼저 와서 앉아 있는데 단정하게 차려입고 무릎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첫눈에 들어왔어요. 참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뒤에 인사를 나누는데 목소리도 작고 차분했어요. 눈도 잘 마주치고 예의가 발랐어요. 근데 뭔가가 있었어요.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건데 웃을 때 눈끝 어딘가에 그늘이 진 것 같은 느낌? 슬픔을 잘 포장해서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어요. 상견례 날 며느리 쪽 어른이 올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담담해서 제가 더 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도 그냥 넘어가길 바라는 눈치였고요. 저도 알겠다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속으로 저 나이에 부모가 없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잘해줘야겠다 싶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진짜로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며느리한텐 그러지 말아야지. 딸처럼 대해야지. 늘 그런 다짐을 했죠. 첫 명절이었어요. 며느리하고 나란히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며느리 손을 살짝 잡으면서 말했죠. 수진아, 나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며느리가 제 쪽을 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싶어. 시어머니지만 그냥 나한테 엄마처럼 편하게 대해도 돼. 나는 진짜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진심이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근데 며느리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편한 것도 아닌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살짝 손을 뻗었어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저 불쌍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멈췄어요. 어? 아니,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도 다 알아요. 부모님 없다고 하면 다들 그러거든요.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의지해도 된다고. 근데 전 그런 말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며느리가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제가 이상한 건진 모르겠는데 전 혼자인 게 익숙해요. 근데 갑자기 가까이 오면 그게 좋은 마음인 건 알아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머니 말씀 나쁜 뜻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웃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웃음 뒤에 벽이 있었어요. 아주 단단한 벽.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였어요. 명확하게.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다시 수도를 틀고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도 옆에서 행주질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이 섭섭하다기보다는 뭔가 묵직한 게 가라앉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말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사랑이나 마음은 받아본 적이 없으면 받는 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전 그걸 이해하면서도 이해하는 게 서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와는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끌어당기면 더 멀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도 먼저 손 내미는 걸 멈췄어요.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지지 못하는 관계.
그렇다고 밉진 않은데 편하지도 않은 관계. 그게 며느리와 제 사이였어요.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손주가 생기고 나서는 조금 달라지나 싶었어요. 손주 이야기로 서로 말을 좀 더 나누게 됐고 며느리도 가끔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느꼈어요. 며느리 눈 안쪽에 늘 뭔가가 있다는 걸.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는 잘 몰랐지만요. 며느리가 직장에 복직한 건 손주가 4살 되던 해였어요.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였는데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쓰다가 다시 나가게 된 거죠. 문제는 아이 돌봄이었어요. 어린이집은 보내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아이를 제때 데려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2달만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왜, 무슨 일인데? 민서 어린이집 픽업이랑 저녁 챙기는 것만 좀 도와줬으면 해서.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들 집에 오래 머무는 게 내키지 않았거든요.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 제 나름의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게 깨지는 것도 싫었어요. 근데 손주 얼굴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조그만 게 할머니 보면 달려오는 모습. 그것 때문에 거절을 못했죠. 아들 집에 짐을 푼 첫날 며느리가 깔끔하게 정리된 방 하나를 안내해줬어요. 어머니 계시는 동안 편하게 쓰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둘러보니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수건도 새 걸로 준비해뒀고 작은 협탁 위엔 제가 좋아하는 차 종류도 놓여 있었죠. 나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겠다 싶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손주랑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저녁엔 다 같이 밥도 먹고요. 오랜만에 북적이는 집이 좋았어요. 혼자 있는 집이랑은 공기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나서 곧장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야근이나 회식인가 보다 했죠. 근데 야근이라 하기엔 너무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회식이라면 냄새가 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씻고 나와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에 들어가고요. 택배도 이상했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오는 게 있었는데 아들이 집에 없는 낮에만 주로 왔어요. 제가 받아놓으면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조용히 방으로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뭔지 물어보기도 좀 그래서 그냥 넘겼어요. 그러다가 거실 안쪽에 있는 서랍장, 아들 집 인테리어에 딱 맞는 낮고 길쭉한 서랍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항상 잠겨 있었어요. 다른 곳은 다 열려 있는데 제가 청소하다가 한번 잡아당겨봤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넣어놓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넘겼어요. 근데 마음 한쪽에 그게 계속 걸렸던 건 사실이에요. 분식집 20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단골 손님 얼굴만 봐도 오늘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외상 달려는 사람 눈빛이랑 아닌 사람 눈빛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촉이 자꾸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설마 했죠. 그날은 오후였어요. 손주 낮잠 재워놓고 거실에서 잠깐 좀 쉬고 있었어요. 아들 집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이 창문으로 보이거든요. 며느리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평소 퇴근 시간이랑 맞았어요. 손주가 곧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간식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고 씻고 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됐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참이 지나도 며느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차는 분명히 들어왔는데 주차하고 올라오면 길어야 5분이면 현관벨이 울려야 하는데 15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손주가 잠에서 깨서 엄마를 찾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주를 달래면서 한 번 더 기다렸어요. 15분이 지나도 현관벨이 안 울렸어요. 혹시 차를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창문으로 다시 내려다봤어요. 분명히 며느리 차였어요. 제가 차 번호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주차칸에 얌전히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그런데 복도 끝 비상구 계단 쪽에 며느리가 있었어요.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서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는데 제가 문 여는 소리가 났을 텐데도 이쪽을 못 봤어요. 그만큼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목소리는 작았어요.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아니, 집안에서 하면 될 통화를 왜 계단 구석에서 해요? 벽에 몸을 숨기다시피 하고 서서 해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문을 닫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을 숨죽이고 있다 보니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많이 힘들어? 밥은 먹었어? 저녁 늦게 들를게,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엄마.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라고 했어요. 분명히요. 저는 반사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현관 바로 안쪽에 등을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아서요. 머릿속에 상견례 날이 떠올랐어요. 반듯하게 앉아 담담하게 말하던 며느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그때 손주가 또 엄마를 불렀어요. 저는 애써 정신을 붙들고 손주한테 갔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아 올리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는 모르겠죠? 할머니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잠시 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묻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민서 잘 잤어요? 방금 깼다. 배고프겠다. 간식 뭐 줄까, 민서야? 저는 며느리 얼굴을 빤히 봤어요. 전혀 티가 안 났어요. 방금 계단 구석에서 몰래 전화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태어남이 오히려 더 소름 돋았죠. 저는 잠깐 쉰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놨다 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계단에서 죽었다던 엄마랑 통화하는 며느리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면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근데 이상한 건 맞잖아요. 집에서 하면 될 전화를 왜 거기서 해요? 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더니 무슨 엄마를 찾고요. 전 그날부터 며느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새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보내는 문자, 받는 택배,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 전에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이 갑자기 의미 있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단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속삭이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어요. 한번 시작된 의심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그게 좋지 않다는 거. 근데 이상하게 그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외출할 때 어디 간다고 했는지 흘려듣지 않고 기억해두기 시작했어요. 마트 간다고 했으면 얼마 만에 왔는지, 병원 간다고 했으면 어느 병원인지 그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어느 날 오전에 며느리가 급하게 외출을 준비하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저는 거실에 혼자 있었는데 며느리 핸드폰이 그냥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화면이 꺼진 채로.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제 손이 핸드폰 쪽으로 향하려는 걸 느끼고 제가 제 손을 뒤로 빼버렸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창피해서요. 며느리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했다는 게 할 짓인가 싶어서요. 얼른 정신 차리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을 빠르게 움직이면 생각이 좀 가라앉잖아요. 그러다 며칠 후에 아들이 일찍 들어오는 날이 있었어요. 모처럼 셋이서 밥을 먹었죠. 분위기도 좋았어요. 아들이 손주 재롱 보면서 웃고 며느리도 그날은 좀 편해 보였고요. 저는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말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같이 저녁 먹은 게 얼마만이니? 수진이가 요즘 외출이 좀 잦더라. 아들이 밥 먹다가 저를 봤어요. 엄마, 이 사람 바쁜 거 알잖아요. 일도 다시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퇴근하고도 나가는 날이 있으니까 그렇지. 잠깐 나갈 수도 있지. 엄마 왜 그래? 뭐야, 엄마 지금 며느리 눈치 주는 거야? 아들 반응에 제가 괜히 무안해지더라고요. 특히 엄마 왜 그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있었어요. 화내는 것도 아니고 해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용함이 더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한테는 더 말 못했어요. 아들한테 말했다가 또 며느리 눈치나 주는 시어머니로 볼 것 같았거든요. 근데 혼자 삭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잠도 잘 못 자고 며느리 얼굴 보면 자꾸 그 목소리가 떠오르고, 근데 며느린 그 이후로도 변함이 없었어요. 다르게 대하지도 않았고 더 잘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늘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왜 그 뭔가를 숨기는 사람은 너무 태연하거나 너무 흔들리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며느리는 전자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마트에 간 오후였어요. 아들은 출근 중이었고 저 혼자 집에 있었죠.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인터폰 화면에 제복 입은 사람이 보였어요. 택배는 아니고 등기였어요. 문을 열었더니 배달원이 수신인 이름을 불렀어요. 며느리 이름이었죠. 이수진 씨 안 계세요? 네, 지금 잠깐 나갔는데요. 배달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본인 수령이 원칙이라서 이거 본인이 직접 수령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뭔진 몰라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봉투를 오늘 봐야 한다는 확신 같은 게 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지갑을 가져왔어요.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죠. 잠깐만요. 제가 시어머니예요. 같이 살고 있고요. 여기 제 신분증이요. 배달원이 신분증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한데요. 가족분이셔도 등기는 본인 외엔 수령이 어렵거든요. 특히 이런 종류는요. 저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뭐 올 거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지금 나갔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저도 오늘 급하게 나가봐야 해서요. 직계 가족이면 대리 수령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 주소랑 제 신분증이랑 다 맞잖아요. 배달원이 봉투를 보고 신분증을 보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단말기를 내밀었어요. 그럼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렇게 받아든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발신인 주소가 법무법인이었어요. 법무법인이면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얘기잖아요. 봉투 한쪽엔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본인 외 개봉 금지. 저는 그걸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두고 며느리 오면 주면 되겠지. 근데 이상하게 손이 안 떨어졌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등기 우편,
엄마와의 통화, 잠긴 서랍장, 혼자 받던 택배, 이 모든 게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 뜯기는 소리가 심장 터지는 것처럼 크게 들리더라고요.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펼쳐드는 순간 가장 먼저 나온 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죠. 매수인 이수진, 계약 금액 4억 2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억 2천만 원. 이게 다 대체 뭔 돈이에요?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마인데요? 둘이 합쳐도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더 넘겼어요. 계약 내용, 부동산 위치,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수증인란. 거기에 낯선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소리내서 읽었어요. 혹시나 아는 사람이 떠오를까 해서요. 그때부터 뭔가가 등줄기를 타고 쭉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부동산 거래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누군가한테 건물을 줄 생각인 거잖아요. 4억짜리 건물을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이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때 스친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결혼할 때 가져온 서류들, 혼인신고 서류에 부모님 이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아들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어요. 같이 살다 보니 중요한 서류는 대부분 그 파일에 모아두더라고요. 한참을 뒤지다가 결혼 관련 서류를 찾았죠. 혼인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그 서류에서 그 이름이 있었어요. 수증인란에 적혀있던 이름과 같았어요. 저는 서류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못 박힌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했어요.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았죠. 분명히 우리한텐 다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가 4억짜리 건물을 사서 엄마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더 괘씸한 건 이게 우리 아들 돈일 수도 있단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서류를 붙잡고 있었어요. 봉투를 원래대로 두었다가 다시 꺼내 들었다가를 반복했어요. 며느리가 마트에서 돌아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몸도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생각할수록 이상한 게 며느리 월급으로는 4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걸까요? 저는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어딘가서 돈을 끌어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대출이든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든 아니면 며느리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둘 다 불안했어요. 그보다 며느리가 왜 처음부터 엄마를 죽었다고 했을까요? 부모를 죽었다고 하는 건 어떤 이유든 간단한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서류에 적힌 주소도 메모해뒀어요.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 여기가 그 사람이 사는 곳인가? 아니면 건물이 있는 곳인가?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으니까 건물 주소는 따로 있고 수중인 주소로 그 빌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에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날 밤 며느리가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등기 봉투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거 오늘 왔어요? 낮에 배달원이 왔길래 내가 받았어. 미리 말을 못했네. 며느리가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 침묵이 불안했어요. 봉투를 뜯어보고 확인하면 뭔가 소리가 나야 하는데 서류 넘기는 소리든 전화하는 소리든 조용했어요. 마치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아니면 봉투가 이미 뜯겨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처럼요. 저는 남은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손이 자꾸 떨리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들도 나가고 나서 저는 손주를 같은 층 할머니한테 잠깐 맡겼어요.
평소에도 손주들끼리 어울려 노는 사이라 자연스러웠어요. 2시간만 봐달라고 했죠. 가는 법을 보니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계속 혼자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가서 뭐라고 할지, 문을 두드리면 누가 나올지, 며느리가 없는 시간에 가는 거니까 그 사람, 이 오명숙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뭘 물어봐야 할까요? 당신이 며느리 엄마냐고요? 생각할수록 막막했어요. 근데 발은 이미 버스에 올라타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 단지였어요. 오래된 동네라 골목 입구에서부터 벽에 금이 가고 우편함은 녹슬고 화단엔 잡초도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서류에 적힌 동호수를 찾아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이었어요. 계단에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골랐어요.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들었을 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그 순간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며느리였어요.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막 올라서던 며느리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비닐봉지가 손에서 흔들리며 안에 든 게 달그락거렸어요. 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이 시간에 며느리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반차를 썼나? 점심시간에 나온 건가? 어쨌든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나 너한테 설명을 좀 들어야겠다. 오명숙이 누구야?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며느리 얼굴이 더 굳었어요. 눈도 흔들리고요. 제 목소리도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화가 난 건지 두려운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들어야겠다는 것. 다 봤어. 법무법인에서 온 등기에. 나 속일 생각은 마라. 며느리가 비닐봉지를 계단 바닥에 내려놨어요. 천천히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그건...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눈을 한번 감았다 뜨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잠깐만요. 잠깐만. 며느리는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손으로 이마를 짚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야, 머리 굴리지 말고 빨리 말하라니까. 그 말에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어느새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차올라 있었는데 흘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보였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비닐봉지가 계단 바닥에 떨어지자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멈췄어요. 화내려고, 확실히 따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한테 대들거나 발뺌하거나 뭔가를 둘러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명 한마디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 옆에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냉정하게 서 있지도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위층 문이 열렸어요. 노인 한 분이 나오셨어요. 머리가 반쯤 새고 몸도 많이 말랐더라고요. 야윈 손으로 문틀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시다가 며느리를 보더니 목소리를 내셨어요. 수진이니? 그 한마디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 노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도 저를 봤어요.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아니, 어색할 겨를이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던 노인이 천천히 말했어요. 얼른 들어와. 거기 있지 말고. 그렇게 셋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고 낡은 장롱이 하나, 작은 밥상, 그리고 한쪽에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병원 영수증이 밥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요. 방 안에 약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어요. 오래 아팠던 사람의 방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저도 남편 간병할 때 맡아봤던 그 냄새. 며느리가 비닐봉지를 부엌에 내려놓고 노인 옆에 앉았어요. 저는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노인이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누추하지만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셋이 마주 앉은 거예요. 아무도 먼저 말을 안 했어요. 그저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죠. 그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할게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거 어제 봉투가 뜯겨 있는 걸 봤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반찬했어요. 막상 마주치니까 말이 안 나와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실은 이분이 제 엄마예요.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며느리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결혼할 때 어머니한테 돌아가셨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왜? 그 한마디밖에 안 나왔어요. 며느리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어요. 제가 12살 때 엄마가 나갔거든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을 다 눌러놓은 것 같은 목소리였죠.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다른 남자 따라서 나간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저한테도 아무 말 없이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도 그때부터 완전 무너졌어요. 전 그때부터 아버지 손에서 자랐고요. 엄마를 오래 원망했어요. 어릴 때는 보고 싶어서 원망하고 크면서는 그 원망이 너무 깊어져서 그냥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편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단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게 덜 힘들었으니까요. 옆에 앉은 오명숙 씨, 며느리의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머니랑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 편했어요. 설명하기도 싫었고요. 가출한 엄마가 있고 버려진 아이였다는 걸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 눈끝에 있던 그늘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엄마한테서. 처음엔 안 받았어요. 끝까지 버티고 안 받았어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진짜 그 말하려고 받았는데.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픈 사람 목소리더라고요. 재혼한 남편도 떠나고 몸도 안 좋고 혼자 있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어쩌라고 했어요. 진짜로요. 당신이 먼저 나갔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그 목소리가 자꾸 들려서요. 미워도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욕하러 간 거예요. 솔직히 실컷 따지고 끝내버리려고요. 오명숙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얘가 나한테 와서 1시간을 말도 없이 앉아있더니 옆에 누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염치도 없고 욕이라도 좋으니 다 해라 하고 기다렸는데 그것만 묻더라고요. 며느리가 오명숙 씨를 한번 봤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벌 받았구나 하면서도 이렇게 살다 혼자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도 아픈 사람 두고 다 가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기댈 데가 없었으면 저를 찾았을까 싶고.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 말했어요. 그걸 보면서 무서워졌어요. 저도 나중에 아프면,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결국 혼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엄마가 살아온 걸 보면서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한동안 못했고요. 친정엄마를 다시 만나서 돕고 있다는 것부터 살아있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한참 봤어요. 근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과 마음이 따라가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짠하고 안쓰럽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서운함을 다 없애주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것, 몇 년을 같은 가족으로 살면서 이걸 숨겼다는 것, 그 사실은 여전히 가슴 한쪽에 걸려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따져 묻고 싶었어요.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요. 나는 며느리를 진짜 알려고 했던가? 말로는 가까워지고 싶다면서 진짜로 이 사람 안을 들여다보려고 한 번이라도 애썼던가? 그동안 며느리가 벽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저도 같이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한 마음은 남아 있었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뒤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진작 말을 했더라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혼자 끙끙댈 일도 없었잖아요. 혼자 의심하면서 잠 못 자고 봉투까지 뜯어보는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근데 오명숙 씨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패를 많이 끼쳤습니다. 우리 애는 잘못 없어요. 인생 잘못 산 제 탓입니다. 그 순간 더 크게 다가오는 감정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12살 때부터 혼자였구나.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삭히며 살아왔구나. 명절 때 제가 손잡으면서 다가갔을 때도 왜 그렇게 물러섰는지 그 이유가 이제야 보였어요. 그러고 나니 할 말이 많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해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그 방 안에 앉아서 셋이 같은 침묵을 나눴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였어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가방을 가져왔어요.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봤던 서류, 그 매매 계약서와 같은 파일이었어요. 어머니, 이것도 다 보셨죠?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봤어. 봉투 내가 뜯었어. 잘못한 거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화내진 않았어요. 전 그게 오히려 더 미안했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파일을 펼치자 매매계약서 뒤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건네받았어요. 부동산 등기 계획서였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서류였는데 수증인 란이 2칸이었어요. 첫 번째 칸에는 오명숙,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박순자,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눈이 이상한 건가 싶어서요. 근데 틀림없었어요. 제 이름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엄마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픈 사람 옆에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거. 자식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그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요. 며느리가 잠깐 오명숙 씨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재혼한 남편한테 버려지는 걸 봤을 때 처음엔 그래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도 나이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결국 혼자 남겨질 수 있구나.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며느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두 분 모두 노후에 혼자 남겨지면 안 된다고. 어머니도 우리 엄마도 적어도 본인 이름으로 된 집에서 지낼 공간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요. 작은 건물이라도 두 분 이름으로 해두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서류를 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 수진이 너 혼자 생각한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살짝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요. 그럼 남편도 알아요. 같이 준비했거든요. 돈은 저희 둘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은 거예요. 제 이야기 듣고 나서 저희 쓰려던 거 방향을 바꾼 거예요. 두 분 다 챙기자고. 나머진 대출로 채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아들이 진짜 가장이 됐구나. 며느리 사정을 다 듣고 자기 장모가 그런 사람인 걸 알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구나. 혼자 소주 한잔하면서 잘 키웠다고 안심하라고 했던 그 아들이 어느새 든든한 가장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기대도 될 정도로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남편이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한테 왜 이제야 말하냐고. 왜 혼자 감당했냐고. 근데 화내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울더라고요. 그 말에 오명숙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쪽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닦더라고요. 남편이 그랬어요. 어머니한텐 자기가 말하겠다고. 때가 되면. 근데 그 전에 어머니가 먼저 아신 거예요. 저는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안함인지 고마움인지 서운함인지 그때 오명숙 씨, 아니 사돈이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해주는데 처음엔 받기 싫었어요. 염치도 없었고요. 내가 뭔데 다 늙어서 딸한테 짐이나 주는 사람인데. 근데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잠깐 쉬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싶다고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어쩌면 며느리 자신한테 하는 말인 거잖아요. 엄마한테 못다한 것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저한테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하려고.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여전히 며느리 눈끝에 있던 그늘, 처음 봤을 때부터 있던 그늘은 지금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랑 달라 보였어요. 오래된 슬픔이 맞는데 거기에 다른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을 하지. 나한테 왜 말 못했어?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무서웠어요. 뭐가?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처음부터 거짓말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실까봐. 안 그래도 살가운 며느리도 아닌데 더 멀어질 것도 무서웠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왜 챙기냐고 하실까봐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며느린 절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해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었겠죠. 잠깐은 억울하기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며느리에게 그만한 믿음을 준 적이 없었죠. 며느리가 물러서니까 저도 멈춰버렸고요. 먼저 열어주지도 않았으면서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린 거예요. 수진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 아까 말 다 못했는데.
미안하다. 진짜로 널 의심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아니야, 더 들어. 할 말은 해야겠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 처음부터 의심한 건 아니었어. 근데 계단에서 통화하는 거 보고 봉투 뜯어보고 그러면서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했어. 네가 우리 아들 등쳐먹는 며느리인 줄 알았거든.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오늘 알았고. 며느리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의심할 만했어요. 저도 잘못했죠. 그래도 의심하기 전에 그냥 물어봤으면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며느리가 뭔가를 결심한 것처럼 고개를 들었어요. 저랑 눈을 마주쳤어요. 평소에는 잘 안 하던 거였어요. 항상 살짝 비껴가거나 웃는 얼굴 뒤로 숨거나 했는데 어머니, 저도 할 말 있어요. 며느리가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했어요. 저 어머니 눈을 제대로 못 봤어요. 거짓말한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탁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절대 좁혀지지 않던 그 거리감이 그거였구나. 며느린 절 싫어하거나 밀어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미안해서였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잘 대해줄수록 오히려 더 불편했던 거예요. 수진아, 난 네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좋은 분인 거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근데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 바로 알아들었어요. 나쁜 사람은 멀리하면 돼요. 근데 이 좋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한 거짓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명절 때 어머니가 손잡아 주셨잖아요.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그때 저 진짜 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도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자격이 있고 없고를 누가 정해?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건데.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흘리지 않으려고 눈을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저 어머니한테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크면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주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적어도 잘못하진 않으니까. 전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며느리 손 위에 얹었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수진아, 잘못해도 돼. 나도 그럴 거야. 우리 같이 실수하고 안아주면서 지내자. 며느리가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눈물이 고인 채로 웃는 게 이상하게 예뻐 보였어요. 그 후에 우린 그 방에 좀 더 있었어요. 며느리가 비닐봉지에서 꺼낸 것들을 데워서 밥상에 올렸는데 다름 아닌 죽이었어요. 사돈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온 거였어요. 며칠치 나눠서 냉동해 왔다고 셋이 그 작은 밥상에 앉아서 이상한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도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다들 숟가락을 들었어요. 사돈이 죽을 한 숟가락 들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맛있다, 수진아. 며느리가 대답 안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수십 년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버려진 시간, 원망한 시간, 그럼에도 다시 찾아온 시간. 그게 죽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사돈 약 관리하는 파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파일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저를 봤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파일을 열자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병원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사돈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어요.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맨 앞에는 재작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의 치료 기록이 빼곡했어요. 그리고 파일 맨 뒤쪽엔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꺼냈는데 편지 봉투였어요. 오래돼서 누렇게 변해 있었는데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쓴 거예요. 엄마한테 보내려고 썼는데 주소를 몰라서 갖고만 있었어요.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집어서 열었어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손글씨가 빼곡한 편지였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편지를 건넸어요. 전 그걸 받아서 읽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걸 알면서도 보고 싶다는 그 어린 마음이, 그게 이 안에 아직 있는 거잖아요. 다 큰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 그 12살짜리가 안에 있는 것 같아 안쓰럽더라고요. 어느새 사돈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며느리가 한참 있다 말했어요. 알아. 용서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알고 있다는 말. 근데 그게 더 진심 같았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손에 든 편지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를 의심하며 뒤를 캤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계단 구석에서 통화하는 걸 엿들으면서 의심을 키웠던 것부터 봉투를 뜯어봤던 것, 아들한테 넌지시 말해서 이간질하려고 했던 것. 근데 며느린 이런 걸 안고 살면서도 가족한테 해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그걸 몰라보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준아. 응,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수진이 만났어. 오명숙 씨 집에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등기 온 거 뜯어봤어. 내가 먼저 말할게.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도 할 말 있어. 아들이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그날 저녁 아들이 일찍 퇴근했어요.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손주는 재워놓고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이 사람 사정이니까 이 사람이 준비가 돼야 하는 건데 내가 먼저 말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아니다. 나도 미안해. 수진이 의심하고 뒤에서 캔 거, 그건 꼭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저를 봤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먼저 물어봤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됐던 거잖아. 어렵다는 핑계로. 그것도 내 책임이야.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함께 감당해온 것들을 생각했어요. 쉽지 않았겠죠. 며느린 말 못할 짐을 혼자 지고 있었고 아들은 그걸 알면서 옆에서 버텨줬고요. 손을 꼭 맞잡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앞으로는 뭐든지 다 말해. 응? 나도 무조건 우리 며느리 편인 거 알지? 며느리가 절 봤어요. 어머니, 사돈 일도 혼자 감당하지 마. 나도 있잖아. 며느리 눈이 촉촉해졌어요. 애써 꾹 누르는 그 모습이 어쩐지 며느리답다 싶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서 진짜 다행이에요. 그날 며느리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거실 서랍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안에 사돈 병원 기록이랑 서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사돈 집을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 갔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게요. 뭔가를 따지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은 제가 직접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사돈이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혼자 오셨어요? 방에 앉아서 저는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어요. 반찬 몇 가지랑 죽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손이 빨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손주껏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어요. 사돈이 반찬통들을 받아들고 한참 말을 못하셨어요. 이러시면 제가 너무...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반찬이에요. 제가 잘라서 말했어요. 거창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우리는 그 방에서 차를 한 잔씩 마셨어요. 다행히 사돈 안색이 전보다는 좀 나아 보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나저나 이제 호칭부터 정리해야죠. 지난 일이 어떻든 간에 사돈은 사돈이니까. 사돈이 한동안 아무 말을 못하셨어요. 찻잔만 두 손으로 꼭 쥐고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사돈. 그 두 마디가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얼마 뒤 사돈이 가만히 창밖에 시선을 두면서 속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수진이 다시 만나서 걔 얼굴을 보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 처음으로 알겠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돈, 오래 사세요. 수진이한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은 못해도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래 사셔야 수진이가 용서할 기회가 생기죠.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인 건 맞아요. 딸을 버리고 나간 엄마니까요. 근데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은 그냥 늙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아니, 제대로 보게 됐다는 게 맞겠죠? 여전히 며느린 말이 많지 않아요. 여전히 먼저 감정을 꺼내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래도 예전이랑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부엌에 서 있으면 옆에 와서 같이 서요. 말없이 나란히. 그리고 저도 바뀐 게 있어요. 며느리가 어색해하면 기다려줘요. 그렇다고 물러서진 않아요.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뭔가 고마운 눈빛이에요. 아들한테 그런 눈빛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 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서류까지 다 정리되면 사돈하고 제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진짜 후회하는 건 봉투를 뜯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에 그냥 물어봤으면 됐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물어보지 못하고 며느리도 말하지 못하고 우리 둘 다 서로를 향해 입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이 말을 해야 알아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물어봐야 하고요. 그게 가족이 가진 힘인데 전 그걸 너무 오래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절대 혼자 삭히지 마세요. 서툴고 어색해도 그래야만 진짜로 마주볼 수 있어요. 부족한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